25분. 25분이라는 시간은 짧고도 긴 시간이죠.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업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의 리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운명을 바꿀 만한 중요한 25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변화가 만들어졌죠. 최근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 빌 게이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전 10시부터 25분 동안 통화를 하였는데 여기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따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직원이 1,500명에 육박하고 자산 규모가 56조 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재단입니다. 빌 게이츠는 돈이 무한대에 가까운 이 재단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백신 개발 회사 7곳에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는 7개의 제약회사 중에서 현재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준 곳은 이노비오 라는 곳인데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초스피드로 임상실험에 들어갔는데 앞서 진행한 동물 임상시험에서 면역 반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올해 말까지 100만 회 분량의 백신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미국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미국 회사 이노비오에 한국의 진원생명과학이 인상용 DNA 백신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IT 전문 미디어 테크크런치는 이노비오가 개발한 백신이 임상에 돌입한 속도가 예외적으로 빠르다라며 예상보다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단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가 연말까지 독자적으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빌 게이츠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았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 게이츠는 이미 한국의 백신 개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파악하여 한국과 손을 잡은 상태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력 수준을 엄청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 빌 게이츠 재단이 125억 원,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250억 원, 그리고 한국생명과학기업이 함께 투자에 참여해 라이트 펀드를 만들어 공동으로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빌 게이츠는 올해 이 라이트 펀드의 규모를 2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한국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행 상황을 찾아봤다. 한국과 협력해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 라며 저 역시 한국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혼자서도 성공적으로 백신을 만들 것 같은 빌 게이츠가 왜 이렇게 한국과 강력한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를 꼽으라 질문한다면 전 세계 누구나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겁니다. 오버가 아니죠. 절대로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현재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가장 유력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비어라는 바이오 회사가 다른 국가도 아니고 바로 한국의 삼성과 미리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려 4,400억 원 규모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사상 최대 금액의 계약을 따낸 것인데요. 조지 스캔거스 비어 CEO는 이번 사태로 전 세계 치료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대량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즉 비어라는 치료제 개발 회사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들에 투여할 수 있는 치료제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한국의 삼성에 맡기기로 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초대량으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위스, 독일 그리고 한국 이렇게 3군데만이 전 세계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수년 동안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공장을 확장하였고 결국 현재 생산 가능 규모가 총 36만 4천 리터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의료 최강국이라 불리는 스위스와 독일을 한 번에 따라잡은 것이죠.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삼성이 보유한 글로벌 최첨단 생산 시설을 통해 이번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환자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곳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1위 바이오 개발 기업 셀트리온이 최근 이렇게 치료제 개발 일정을 밝혔는데요. 한 달 만에 세포줄 개발을 하고 또 한 달 만에 임상 물질을 생산해내고 2주 만에 출하 실험을 한다는 초스피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예상보다 무려 2주가 앞당겨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이 한국의 수출 통제를 시행했을 당시에 범정부적인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실무 지원단을 통해 곧바로 대응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 부품 자립화를 성공했다. 그리고 진단시약도 특별한 협업을 통해서 남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빠른 시간 안에 개발에 성공했다. 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자며 100% 보상이라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즉각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실제로 환자에 투약될 시기가 오는 7월 중순, 아니 빠르면 7월 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지금부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제와 백신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셀트리온 관계자는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 이번 7월 대량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단장이 서울대 장애실 교수 연구팀과 질병관리본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번 사태의 핵심인 문제의 유전자가 어떠한 원리로 증식하는지 그리고 문제의 RNA들이 어디에 얼마나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성공해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권위지 셀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면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했던 나머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본에서마저 이렇게 한국의 개발 성공 소식을 보도하였는데요. 댓글이 2,400개에 댓글당 좋아요가 2만 개가 넘습니다.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그게 사실이라면 고맙습니다 라며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자신들도 드디어 안전해질 수 있다 기뻐하고 있지만 하지만 바로 노벨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 유감이네요 라며 끝까지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필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개발 소식에 배아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이미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고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무려 10개의 대형 제약회사들에 투자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한국과 손잡으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빌 게이츠가 한국을 칭찬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악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유로뉴스, CNBC 등의 보도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이 아닌 영국과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중국과 함께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맞이한 한국은 이미 벌써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개별 사례를 보고 기준을 따질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어느덧 확진자 50만 명을 돌파한 미국. 3주 만에 168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현재 역사상 최대의 위기 상황인데요. 한국과 손 잡아야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에 옮긴 빌 게이츠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제시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 지난해보다 무려 13%를 올리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려움에 빠졌다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는 미국이 애초에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오랜 기간 의문으로 남았다 보도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해도 트럼프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보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더 집중하고 있다 라며 긴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거래가 충분히 좋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전했고 CNN은 트럼프는 미국에서 이미 많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라며 트럼프가
한국에서 보내주는 것이라며 무엇이든 즉시 미국 내에서 판매가 허가되도록 액션을 취하겠다 발언한 점을 꼬집어 보도하였습니다. 즉 전 세계 언론들도 이번 사태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미국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결국 미국이 한국의 제안에 따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이슈 트래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매운동과 국제적 대응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 일본 또한 더욱 철저한 전략으로 경제제를 통해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반응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베 내각이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조치를 당당하게 취할 수 있었는지 그 뒷배경이 궁금한데요. 아마도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일본인들이 있어서 가능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최근 이를 알 수 있는 일본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과반수 이상의 일본인은 한국에 대해 분명한 호불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관계에 확실한 의사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호불호가 확실한 나머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호불호를 뚜렷하게 밝힌 이들 가운데 한국이 싫다는 응답이 좋다는 응답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류는 중장년층과 남성 응답자들에게서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내 혐한 시위 참가자와 혐한을 선동하는 잡지와 TV, 와이드쇼의 주요 소비층이 중장년층 남성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14일에서 15일간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호불호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게 호불호를 나타낸 일본인들의 69%가 한국이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에선 상대적으로 한국에 호감을 보였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싫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8에서 29세 응답자의 경우 한국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64%로 싫다는 응답 36%보다 많았습니다. 30대의 경우 좋다는 응답과 싫다는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40대에선 한국이 싫다는 응답이 67%로 좋다는 응답의 2배 이상 압도했고, 70세 이상에선 한국이 싫다는 응답이 85%에 달했고 좋다는 응답이 15%에 그쳤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도 확실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18에서 29세와 30대 그룹에서 한국에 대해 좋다는 의견이 싫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 40대부터 싫다는 응답이 좋다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고 50대 이상에선 싫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의 남성일수록 한국에 대해 호감보다는 혐오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일본에서 개최에는 혐한 시위 참가자 다수가 중장년층 남성이고, 최근 혐한을 선동하는 주간지와 TV, 와이드쇼의 주요 소비층도 중장년층 남성이란 점과 일치합니다. 지난 2일 혐한 특집 기사를 내 문매를 맞은 주간지 주간 포스트의 표지에 한국 따위는 필요 없다는 선정적인 기사 제목이 함께 배치된 것은 주요 독자층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9월 13일 발간된 주간지 금요일은 혐한을 부추기는 일본 미디어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주요 소비층이 한국을 싫어하는 중장년층 남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 고도 성장기부터 버블 붕괴에 이르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승리를 독차지하던 영광의 시대를 겪으며 일본인이라는 우월감을 맛본 세대라며 경제 우위를 상실하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과거 일본보다 못했던 한국을 적대시하거나 깔보는 잡지 기사를 읽는 게 과거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상파 TV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된 일본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자국 예찬 코너들도 잃어버린 우월감을 되찾고 싶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혐한으로 시위를 통해 표출됩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는 헤이트 스피치 동의어로 통합니다.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의 이 같은 혐한 시위는 점점 더 무차별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교토 한복판에서 일본의 우익들이 이른바 조선학교 습격 기념 혐한 시위를 열었던 일을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 2009년 한 구구단체가 조선 제1초급 학교 앞 칸진바시 공원에서 등하굣길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혐한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때려 쫓아내자 스파이의 어린이들, 김치 냄새가 난다, 이런 식의 비열한 폭언을 마구 퍼부어댔었죠. 이와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4년 1,200만엔, 하나로 약 1억 2,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은 이후 일본 우익들의 혐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린 도쿄돔 공연장 인근에서 우익 인사가 대형 스핑커를 동원해 혐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검찰도 보다 못했는지 지난해 4월 대표적인 혐한 구구단체인 ZK 전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아베는 이런 극우 혐한 세력을 등에 업고 더욱 일본을 우경화시키려고 노력 중이고 또한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베가 ZK 간부와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인들도 비판하는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제재도 자국 내에서 동조하는 세력들이 힘을 실어주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자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혐오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감히 한국이 일본이 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이 아시아의 1등 국민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듯합니다. 이러한 일본에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